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상간호학원의 강 교수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수강생분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 공중보건학 개론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매번 5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질병관리사업 요점 정리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최신 자격시험을 분석해서 반영해야 했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 합격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질병관리 사업은 출제 문항수가 5개입니다. 이번에는 세균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성 질환 첫 번째는 콜레라인데요. 18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의를 보면 콜레라균에 의한 급성 설사질환으로서 제2급 법정 감염병인데요. 전파 경로는 주로 어패류 등의 식품, 매개, 병원체 보유자의 대변이나 구토물과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입니다. 매개체는 파리에 의한 것이고 증상은 복통 없이 쌀뜨물과 같은 심한 설사, 구토, 탈수, 저혈량 쇼크, 사망 등이 있고 무증상 감염이 더 많고 복통 및 발열은 거의 없지만 증세가 심한 경우도 동반됩니다. 콜레라를 치료하거나 간호하는 방법은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과 전해질을 신속히 보충해주고 이것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항생제 치료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이완 기간을 단축시키고 수분 손실을 줄여주고 균 배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방 방법은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가 필요하며 안전한 음식 섭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익혀 먹거나 물 끓여 마시는 것이 필요하고 사람 분변의 위생적인 처리, 음식물 조리 및 위생 처리, 파리 등의 해충의 구제, 예방접종, 안전한 환자 관리, 즉 격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장티푸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티푸스는 장티푸스균에 의한 급성, 전신성, 발열성 질환으로서 제2급 법정 감염병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토착 감염병으로 열병, 연병 등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전파 경로를 살펴보면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매개체는 파리이며 증상은 고열, 오한, 두통, 복통, 설사나 변비, 상대적인 섬액, 분당 60에서 100회 사이가 정상인데 68 미만일 때를 섬액이라고 하죠. 그리고 피부 발진, 장미진이 특징인데 장미 모양의 작은 발진이 있습니다. 장티푸스의 합병증은 장출혈, 장천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담낭염, 뇌혈전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계류열, 섬액, 장미진, 비장비대, 위달, 검사를 통해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예후는 장년 이후의 비만자나 음주자는 고열이 오래 지속되며 예후가 불량하고 항생제 요법 발달로 치명률은 2~3% 이하로 감소하였습니다. 장티푸스의 치료 및 간호는 클로람페니콜이 특효약이고 2주 동안 절대 안정 격리가 필요하며 2주 후부터 서서히 운동하고 삼각가스, 섬유질이 많지 않은 식사, 설사가 심할 때는 지방식을 금하고 날 음식은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비 때는 비눗물 관장보다 물이나 생리식염수 관장을 하며 피부는 청결을 유지하고 욕창을 예방할 필요가 있고 열이 높을 때는 구강간호, 환자의 헛소리 유무를 관찰해야 합니다. 장티푸스의 예방 방법은 분뇨의 위생적인 처리 등 환경위생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고 우유 및 유제품의 위생적인 관리, 깨끗한 화장실 환경을 관리하고 올바른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 안전한 음식 섭취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균성 이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성 이질은 17년 하반기와 19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세균성 이질균에 의한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전파 경로는 오염된 식수나 식품 매개로 주로 전파가 됩니다. 특징은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고 열대 지방보다는 온대 지방에서 많이 발생하며 주로 위생 상태가 나쁘고 인구가 조밀한 지역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증상은 고열,
그리고 구역질을 할 때에는 구토하기도 하고 경련성 복통, 설사가 주요 증상입니다. 대변에 혈액이나 고름이 섞여 나오거나 경련, 두통, 기면, 경부강직, 환각 등 중추신경계 증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균성 이질 치료 및 간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9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보존 치료로 전해질과 수분 공급을 통해 탈수를 예방해야 하고 설파제, 클로람페니콜, 암피실린, 테트라사이클린과 같은 항생제 처방을 해야 합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나 접촉자 관리 또는 집단 발병 시에는 관리를 목적으로 투여할 수 있고 기간과 세균 배설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안정 및 하복부의 보온과 욕창 예방이 필요하며 고형물은 금하고 유동식에 액체 음식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균성 이질의 예방 방법은 유행 시에는 외식, 폭음 폭식은 금하고 전염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환자 접촉 후, 식전, 배변 후 손을 씻고 사용한 식기는 자비소독하고 날 음식은 피하고 대변, 하수도를 완전히 소독해야 합니다. 변소 그리고 하수도의 개량 및 정비가 필요하며 파리의 방물 등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수인성 감염병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주로 오염된 물로 인한 질병은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콜레라 등이 해당되는데요. 수인성 감염병은 환자 발생률이 폭발적이고 우리나라 농촌 지역에서 수인성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음용수 관리입니다. 이번에는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23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전파 경로는 대부분 오염된 소고기를 덜 익혀 먹는 경우 사람 사이에서도 쉽게 전파되어 집단 발생이 잘 되어 관리가 필요한데요. 조리가 충분치 않은 햄버거 섭취로도 발생합니다. 증상은 무증상 감염도 있고 복통, 미열, 구역구토, 비혈변성 설사 증상이 있으며 물설사에서 혈성 설사로 이행이 되기도 합니다. 합병증으로는 용열, 요독 증후군, 혈전, 혈소판 감소, 자반병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파 기간은 성인은 일주일, 소아는 3분의 1 정도로 3주일 걸쳐서 균을 배설하게 됩니다. 환자 및 접자 관리는 소량의 균으로도 감염되기 때문에 환자의 분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철저한 손 씻기가 중요하고 균 양성자는 조리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방 방법은 감염성이 강한 질환이기 때문에 발생하면 즉각 대처해야 하나 가정이나 타가소 시설 내에서 환경위생을 철저히 하고 우유나 유제품을 멸균하며 쇠고기 조리 시 68도씨 이상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열하여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화기 감염병의 예방 대책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생해충을 조기 구제하고 상수도와 하수도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보균자의 식품 취급과 식품 조리를 금지시키고 위생적으로 분유를 처리하고 환자, 보균자 매개동물 등의 주의 환경을 소독, 격리 치료하며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보균자, 매개동물 등의 조기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식품위생을 강화하고 방충망이나 수세식 시설을 갖추며 어패류 식품 처리 및 판매 과정에서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하며 환경위생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식품 관리자의 신체적 위생관리를 철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디프테리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프테리아 균에 의한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유행은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2에서 5세 어린이에게 주로 감염되는데요. 전파 경로는 비말 전파이고 피부 벽면 접촉이나 비생물학적 매개체에 의해서도 전파가 됩니다. 증상은 가장 흔한 발생 부위가 인후두와 편도인데 초기에는 피로하다가 인두통이 있게 되고 식욕부진, 미열 증상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디프테리아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항독소와 항생제를 투여하고 경류 후
호흡기 관리와 기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치료 2번 연속 배양검사에서 균이 자라지 않는 것을 확인해야 하고 침범 부위에 따라서 2에서 4주간 절대 안정을 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병증으로 심근염, 신경염, 저혈압 또는 심부전, 근육의 양치성 마비, 단백뇨, 부종 등을 동반한 신장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은 DTaP 즉 디프테리아, 백일의 파상풍 혼합 백신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고 진단 검사는 시크 검사입니다. 다음으로는 백일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일해 균에 의한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전파 경로는 호흡기 분비물이나 비말을 통한 호흡기 전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증상은 전구기, 경액기, 회복기로 나눠집니다. 카타르기인 전구기에는 콧물, 눈물, 경한 기침 등이 1, 2주간 발생을 하게 되는데 경액기에는 2에서 4주간 발작적인 기침을 계속하다가 기침 끝에 구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회복기에는 1, 2주에 걸쳐 회복기에 이르게 되는데 상기도 감염에 이완되어 다시 발작성 기침이 재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일해를 치료하고 감화하는 방법은 식사요법이 필요하고 습도 유지, 기도 확보를 해야 합니다. 항생제는 감염력 감소 및 증상 호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발병 초기에 투여할 필요가 있고 합병증으로는 기관지 폐렴, 무기폐, 중이염, 비출혈, 영양실조, 탈수, 탈장, 기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 방법은 DTaP, 즉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혼합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파상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상풍은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이 균은 혐기성 균이며 혐기성은 산소가 없는 곳에 존재하는 균을 말합니다. 아포를 형성하는 균이고 신경조직과 친환성이 있는 균인데요. 이 균이 생산하는 테타노스 파즈민이 신경계를 침범하여서 골격근의 경직과 발작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제3급 법정 감염병에 해당이 됩니다. 전파 경로는 흙, 먼지, 동물의 대변 등에 포함된 파상풍의 아포가 피부에 오염된 상수를 통해서 침투할 수 있게 되고 수술, 화상, 임신 후 감염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예방 방법은 DTaP, 즉 디프테리아, 파상풍, 그리고 백일의 혼합 백신을 통해서 가능하며 톡소이드를 투여할 수 있습니다. 파상풍의 증상은 저작근의 수축으로 인한 입벌림 장애, 즉 아광긴급, 활모양 강지, 후궁 반장, 연축 미소, 조소를 띌 수 있으며 그 밖에도 경부경직, 상킹 곤란, 복부 근육 수축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상풍 환자의 경련 시 제일 먼저 할 일을 무엇인지 물어본다면 기도를 유지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파상풍 치료 및 간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모성이라든가 아동 파트에서 중요하게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환자를 조용하고 조명이 밝지 않게 해서 외부 자극을 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련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대중요법이나 독소가 중추신경계에 더 이상 침범하는 것을 방해하고 독소 생성을 차단해야 하고 그래서 파상풍 인간 면역 글로불린을 투여하고 적절한 항생제 사용 및 상처 부위를 배농하거나 절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폐렴 알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렴 구균 감염증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폐렴 알균에 의한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영아, 소아,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발생 빈도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전파 경로는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직접 접촉에 의해서 전파가 되거나 상기도 보균자의 자가 접종으로 전파가 되기도 합니다. 증상은 비침습성 감염으로 부비동염, 중이염, 폐렴 등과 수막염, 세균혈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합병증으로는 농흉, 심장막염, 무기폐나 폐고름집 등으로 인한 기관지나 폐쇄이 있을 수 있고 치료는 페니실린의 적절한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방은 폐렴 부균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결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핵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서 정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17년상, 18년상, 19년상, 20년상, 23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니 잘 알아두세요.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전파 경로는 공기가 매개되는 감염질환으로 결핵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호흡기 분비물에 있는 결핵균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가 됩니다. 감염원은 개방성 환자이고 밀집 생활을 했을 때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핵에 감염된 소의 우유 제품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지속적인 기침, 객혈, 흉통을 통해서 증상을 확인할 수 있고 진단은 흉부 액성 검사, 가래 검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핵 진단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투베르클린 검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데 방법을 살펴보면 투베르클린액은 결핵균을 자비소독, 끓여서 소독한 후 희석하여 PPD 용액을 0.1cc를 팔의 안쪽 피내에 주사하고 48에서 72시간 후 주사 부위의 피부 경결 반응을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경결의 양성은 10mm 이상일 때, 음성은 9mm 이하일 때로 판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베르클린 양성자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핵균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엑스레이 촬영, 즉 직접 촬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PPD 용액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언제나 차고 어두운 곳, 즉 냉암소 2에서 5도씨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결핵 진단을 하는 흉부 액선 촬영은 간접 촬영과 직접 촬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간접 촬영은 비용이 적게 들고 촬영이 간편하고 집단 결핵 검진 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촬영은 진단의 정밀도가 가장 우수하고 질병의 진행 정도를 알아볼 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래, 객단 검사는 도말 검사와 배양 검사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도말 검사는 현미경으로 결핵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법이고 배양 검사는 도말 검사에 비해 훨씬 적은 양으로 균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핵 환자의 예후는 어떨까요? 활동 결핵 환자인 경우에는 치료에도 평생 재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치료 기간은 얼마나일까요? 6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6개월 요법은 어떻게 치료할까요? 아이소나이지드, 리팜피신, 피라지나마이드, 에탄부톨 등을 2개월간 투여한 후 피라지나마이드를 뺀 3가지 약제를 4개월 기간 동안 투여를 해야 하는데요. 복용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공복 시에 복용을 해야 합니다. 이때 아이소나이지드는 부작용이 있게 되는데요. 바로 말초신경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초신경염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함께 투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피리독신, 비타민 B6와 함께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핵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간호조무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건소에 신고 후 체계적인 추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핵 환자의 물품 관리는 침구, 의류 등을 통해 일광소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배웠듯 항결핵제를 한 가지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여러 약제를 사용하는데요. 그러한 것을 병용요법이라고 합니다. 병용요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병균의 저항력을 지연시키고 약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제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활동 결핵 환자의 관리법을 살펴보면 음압 격리실이 필요하고 감염력이 강한 경우에는 격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핵간호에서 대기요법을 살펴보면 조용하고 따뜻하고 신선한 공기가 충만한 곳, 병실 외에는 금지할 필요가 있고 직사 일광욕은 객혈, 피를 토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한 환자는 비교적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고 중한 환자는 절대 안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사는 소모성 질환이기 때문에 고칼로리 섭취를 해야 하고 이때 고지방, 고단백, 고탄수화물, 고비타민C 섭취가 필요합니다. 열은 오후 2, 3시에 열이 있다가 떨어지고 열이 있다고 해서 해열제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앞에서 배웠던 결핵 환자는 객혈을 할 수도 있는데요. 객혈 시의 간호 방법에 대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절대 안정을 해야 하고 면회는 거절하는 것이 필요하며 상반신을 약간 높여주고 기침이 나올 경우에는 장기침 정도만 해야 합니다. 얼음 찜질을 통해서 혈관 수축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흉부에 대줘야 하며 금식시켜야 합니다. 의사 표시는 필기로 하는 것이 좋고 출혈한 가래가 많을 경우에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3% 크레조레에 30분 담가두었다가 변기에 버리고 혼이불에 묻었을 때에는 크레조 담갔다가 삶아서 빼면 되겠습니다. 결핵 환자의 가래는 이른 아침 첫 가래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가래는 화장지에 뱉어서 쓰레기통에 넣어 수각하는 것이 가장 좋고 감염병 환자의 분비물 처리에서 가장 적합한 소독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핵 환자의 주의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기침을 할 때에는 휴지로 코와 입을 가리고 하게 하며 활동 결핵 환자의 간호를 위해서는 병실 출입 시에 반드시 N95 마스크와 가운 장갑 등을 착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결핵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BCG 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BCG 주사는 결핵 예방 접종으로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람에게 투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유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유는 저온 소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가족 중에서 잠복 결핵 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의료 종사자는 정기적인 검진 후 감염병 환자 발견 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간호조무사는 보균자 색출을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BCG 백신, 결핵 예방접종 백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18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생균이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하고 결핵 면역체로서 생후 0에서 4주 이내에 결핵을 예방접종할 수 있도록 예방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생아 가족 중에 결핵 환자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신생아의 BCG 접종 시기는 이때에는 출생 즉시 해야 합니다.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접종 부위는 좌측 상박, 삼각근 중앙 부위에 할 수 있게 되고 피내 주사로 0.1ml를 사용하게 됩니다. 간혹 부작용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그 원인은 너무 깊이 주사하거나 접종 부위가 불결했을 때, 투베르클린 검사 양성자에게 주사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밀입제 사상용 마스크인 헤파 마스크나 N95 마스크는 어떤 사람에게 사용하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19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헤파 마스크는 항균 필터가 내장되어서 세균 차단을 해주는 마스크로 감기에 자주 걸리는 겨울이나 황사가 심한 봄철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호흡기 환자의 전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N95 마스크는 미세 과립의 95% 이상을 걸러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염성 결핵 환자나 중도 호흡 증후군, 메르스 등이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환자를 진료하거나 격리실에 들어가는 의료인 혹은 보호자는 N95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결핵 관리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주지만 예방이 가능하고 환경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핵 환자의 수, 즉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민적 무관심,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장기간 보호시설에서 거주를 했다거나 경제의 위기와 높은 실업률로 노숙자가 증가한다든가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에이즈로 인한 결핵, 사망자 증가 등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 지원 체계가 미흡했을 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세균성 질환 중에서 매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독은 17년 하, 21년 하, 23년 상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매독균, 즉 트리포네마 팔리듐균에 의해서 생기는 성매개, 제4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전파 경로는 성교나 키스를 통한 성접촉, 그리고 수직 전파,
임신 4개월 이후에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감염이 되는데 유산이나 사산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혈 시 직접 혈액을 통해서 감염이 가능합니다. 매독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기 매독은 구등궤양, 경성, 하감이 나타나는데 통증이 없는 구진으로 궤양이 2에서 6주 후 소실될 수 있습니다. 2기 매독은 열, 두통, 병감, 피부 병변이 나타날 수 있는데 반점구짐, 고름물집, 평평, 콘딜로마가 발생할 수 있고 림프절 종대가 일어납니다. 3기 매독은 고무종, 고무와 같은 탄력성을 갖춘 결절이 나타나고 피부, 뼈, 간 등을 통해서 심혈관 매독이 주로 상행되어 대동맥을 통해 침범이 될 수 있습니다. 잠복 매독은 조기와 후기로 나누어지고 조기 잠복 매독은 감염 후 1년 이내로 감염성이 높은 시기이며 후기 잠복 매독은 감염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입니다. 선천 매독은 대개 임신 4개월 후에 감염되어 발생되며 조기 선천 매독은 생후 2년 내에 발병하고 성인의 이기 매독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되며 후기 선천 매독은 허치슨 치아, 치아가 패인 곳이 있고 간질성 결막염, 칼, 정강뼈 등을 보이게 됩니다. 매독의 치료는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고 과민 반응이 있으면 에리스로마이신이나 테트라사이클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단은 받서만 검사를 통해서 매독 진단을 할 수 있고 예방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독 환자와의 성적인 접촉을 피하는 것이며 콘돔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성병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17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성병은 매개물이 없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직접 전파가 됩니다. 접촉자의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환자에게 매독은 무서운 성병이 아니라는 것을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병 환자를 간호할 때에는 환자에게 가장 강조해야 할 사항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꾸준히 치료하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일입니다. 또한 특성상 부부 중 한 사람이 감염되게 되었다면 함께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이 매개되어 감염되는 것을 STD라고 하는데 이것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 즉 성 접촉뿐만 아니라 혈액을 포함한 체액에 의한 사람과 사람 간에 전파되는 전염성 질환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원축류 및 기생충성 성매개 감염병으로는 칸디다증, 질편무증, 트리코모나스 질염이라고도 하죠. 사면바리가 있고 바이러스성 성매개 감염병으로는 사람 유동 바이러스 감염증, 청규 콘딜로마, 성기 단순포진, 후천 면역 결핍 증후군, 물사마귀가 있고 세균성 성매개 감염병으로는 클라미디아, 임질, 매도, 물은 궤양, 연성화감, 비트기 요도염, 질염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홍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군 베타 용열 사슬알균에 의해 감염되는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전파 경로는 비말 감염이나 분비물과 직접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증상은 인두통에 뒤따르는 갑작스러운 발열이 특징이고 두통, 구토, 복통, 인두통, 목젖에 반점 출혈이 있고 딸기여가 특징입니다. 고양이 혓바닥처럼 딸기여가 되는 것이죠. 과거 국가고시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합병증으로는 중이염, 부비동염, 기관지 폐렴, 수막염, 급성 사고체 신염, 류마티즘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경구용 아목시실린이나 주사용 페니실린 등을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홍열을 간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격리를 하고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병실을 따뜻하게 습도를 유지하며 구강 간호를 해주고 피부 청결을 시켜줄 필요가 있고 탄산수소 소듐 중조나 황산 마그네슘을 물에 섞어서 씻어줌으로써 가려움증을 감소시키고 낙서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열이 있을 때에는 유동시에 염분 제한 식사가 필요합니다. 진단검사는 뒷검사를 통해서 가능하고 예방 방법으로는 화농성 분비물과 오염된 물건은 소독하고 가정이나 학교 내에서는 류마티즘 열이나 급성 사고체 신염이 집단 발생한 경우 보균자를 찾아서 치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레지오넬라증입니다. 레지오넬라균에 의한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전파 경로는 대형 건물의 냉각 탑수, 에어컨, 샤워기, 중증 호흡 치료기기, 수도꼭지, 장식 분수, 분무기 등의 오염된 물속의 균이 비말 형태로 인체에 흡입하여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방 방법은 에어컨, 저스탑 등의 청소를 철저히 하고 물때나 진흙이 가라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물의 온도를 50도 이상으로 올리면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브리오 폐혈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혈증 비브리오균은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전파 경로는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난 피부에 접촉했을 때 감염됩니다. 증상은 급성 발열이 나타나고 오한, 혈압이 떨어지고 복통, 구토, 설사 등 발열 후 24시간 이내에 피부 병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항생제로 테트라사이클린, 세포탁심, 시프로플록사신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죽은 조직을 제거할 필요가 있고 사망률은 이러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50%를 상회하고 있는 사망률이 높은 질환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브리오 폐혈증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위험군 환자는 어패류 생식을 피하도록 교육해야 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금지해야 합니다. 여름철 어패류는 가급적으로 5도씨 이하로 저온 저장을 하거나 38도씨 이상으로 가열 처리하거나 수돗물에 씻은 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렙토스피라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2년 상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렙토스피라균에 의한 인수공통 질환으로서 제3급 감염병입니다. 전파 경로는 가을철 추수기에 감염된 동물, 설치류, 즉 들쥐류의 수변에 오염된 물이나 토양, 음식물에 노출 시 상처난 피부를 통해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증상은 가벼운 감기 증상에서 치명적인 발병까지 다양합니다. 합병증으로는 간부전, 신부전, 급성호흡부전, 중증의 출혈 등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증상을 치료하는 대중요법과 동시에 항생제 투여가 필요하고 예방은 고여있는 오염이 의심되는 물에서는 수영하지 않고 작업복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브루셀라증입니다. 브루셀라균에 의해 사람과 동물에게 감염되는 인수공통 질환으로 제3급 감염병인데요. 전파 경로는 소, 돼지, 양, 염소, 개와 같은 가축들이 주요 감염원으로 가축의 분비물이나 태반 등에 의해서 피부 상처나 결막이 노출되어 감염되고 저온 살균되지 않은 유제품이나 감염 가축 섭취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증상은 발열, 바람, 피로감, 식욕부진, 체중 감소, 두통 및 관절통이 있을 수 있고 치료는 독시사이클린, 세토마이신 투여를 통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브루셀라증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생우유를 섭취하면서 인체 감염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수의사, 가축 생산자, 도축장 및 식유 가공 종사자에게서 다발하고 의심되는 동물을 처치할 때에는 피부 및 점막 면의 노출을 가급적 피하며 안경, 마스크, 긴 장갑, 앞치마, 장화 등을 착용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열에 약하기 때문에 유제품을 고온 및 저온 살균 시 쉽게 사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코마이신 내성 황색 포도알균 VRSA 감염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방코마이신 내성 황색 포도알균에 의한 제2급 감염병으로 전파 경로는 대부분 손을 매개로 한 접촉 감염 혹은 장기간 방코마이신 투여 환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감염 부위에 따라서 화농성, 염증이 나타나거나 식중독, 폐혈증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는 감염증 치료 시 감수성이 있는 항생제로 치료를 하면 됩니다. 예방은 철저한 손위생과 의료기구의 소독, 멸균을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침습적인 시술 시 무균수를 지키고 환경 표면의 청소와 소독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방코마이신 내성 장내세균 환자 간호 격리 지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방은 환자를 반드시 격리병실에 두거나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VRE가 분리되는 같은 환자끼리는 코호트 격리를, 즉 같은 방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갑은 의료인의 손을 통한 VRE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VRE에 감염 또는 오염된 환자의 병실에 출입하는 의료인은 모든 장갑을 끼도록 권장하고 있고, 검체 관리는 검체병에 VRE 이름표를 반드시 부착한 후 다른 검체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서 비닐봉투에 넣어 접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운은 병실에서 환자와 환자의 환경과 접촉이 필요할 때, 즉 실금, 실변하는 경우, 장루를 갖고 있는 경우, 설사하는 경우, 상처 배액이 있는 경우 반드시 가운을 착용해야 합니다. 손 씻기는 환자의 방을 나서기 전 장갑과 가운을 벗고 반드시 손을 닦고, 손을 반드시 소독제가 함유된 항균 비누를 사용하거나 항균 용액으로 환자의 병실을 떠날 때 씻어줘야 합니다. 장갑을 벗은 후 장갑에 미세한 구멍으로 VRE가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을 씻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이동을 할 때에는 먼저 환자 운반차에 넓게 시트를 깔고 그 시트를 이용하여 환자의 몸을 감싼 후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미리 운반원에게 알려서 장갑과 마스크를 준비하고 환자가 시행할 검사실에 연락해 환자가 VRE임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의료기구 사용 전후에는 의료기구 사용 시 직접 접촉 부위는 비닐로 감싼 후 사용하고, 운반차나 의료기구는 사용 후 다시 알코올 또는 CDQ로 닦아줘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패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균에 의한 인수공통 질환으로 제1급 감염병으로 전파 경로는 감염된 들쥐의 벼룩에 물리거나 감염된 조직과 접촉하거나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데요. 증상은 발열, 오한, 두통, 폐렴 증세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환자 및 접촉자 관리를 보면 입원 치료해야 하고, 스트랩토마이신 항생제 치료를 하며 필요한 시 환자 격리를 해야 합니다. 예방은 의심 환자 접촉은 금지해야 되고, 적절한 쓰레기 관리와 남은 음식 관리를 통해서 쥐 서식하지 않도록 하며 쥐 벼룩에 물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임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하반기와 23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임질은 임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성병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제4급 감염병으로 전파 경로는 성적 접촉으로 전파가 됩니다. 증상은 남성에서는 요도염 증상이, 여성에서는 자궁 경부염 또는 요도염 증상이 나타나는데, 자결감, 타는 듯한 통증, 빈뇨, 배뇨시 통증, 질 분비물 증가, 비정상적인 월경 출혈, 항문 직장 불편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합병증으로는 남녀 불임이 나타날 수 있고, 요도염이 발생하며 질 분만 시 신생아에게 안염이, 임균성 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질의 치료 방법은 페니실린이나 암피실린 항생제 투약을 실시해야 하고, 주의사항은 모든 접촉자나 성 파트너가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유산과 전신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투여했다고 해서 성관계를 하는 것은 금기입니다. 간호 내용은 분비물이 눈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클라미디아 감염증입니다. 이 부분은 23년 상반기 자격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클라미디아 트리코마티스에 의한 제4급 감염병으로 전파 경로는 성적 접촉을 통해 전파가 되며 분만 중 산도를 통해서 신생아에게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증상은 임균 감염증과 유사하며 남녀 모두 요도염, 직장염, 결막염 등이 생길 수 있고, 합병증으로는 남녀 불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 및 접촉자 관리는 치료가 끝날 때까지 성접촉은 금지하고, 성접촉자는 예방적으로 화학요법을 권유하며, 예방 방법으로는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고 배우자가 같이 치료하며 콘돔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연성궤양입니다. 23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헤모필러스 두크레이균에 의한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전파 경로는 성접촉 전파입니다. 증상은 성기가 궤양되고 가래토, 즉 서해부 림프선이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환자 및 접촉 관리는
병변 완치될 때까지 성접촉 금지와 무증상 접촉자도 예방적으로 치료하고 치료 방법은 아지스로마이신 1회 경구 또는 세프트리악손 2회 근육주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병 환자 교육 시 간호조무사의 태도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조기 치료를 강조하고 환자 발견에 힘쓰도록 해야 합니다. 건전한 성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며 선교 시 콘돔을 사용하고 임신 중 성병 감염 시 태아에게 청력, 시력 이상 등 장애 및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해야 합니다. 임신 중에 발견될 경우 완치가 가능하며 부부가 같이 치료받아야 한다고 교육해야 합니다. 다음은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VR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에 의한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전파 경로는 장알균은 위장관과 비뇨 생식계에 상존하는 정상 상주균으로 건강한 정상인에게서는 감염을 일으키지는 않는데요. 노인, 면역 저하 환자에서 침습적인 시술이나 수술 등의 감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직접 간접 접촉 전파로서 오염된 기구나 환경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치료약은 없습니다. 증상은 감염 부위에 따라서 요로 감염, 상처 감염 등 다양하며 예방적으로는 방코마이신 항생제를 사용할 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고 무균적 시술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리케츠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진티푸스는 17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리케차 프라바즈키에 의한 제3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전파 경로는 쥐벼루, 이를 매개로 한 사람간 전파로 구강점막, 결막 또는 비말 감염 전파가 이루어집니다. 증상은 심한 두통, 발열, 오한, 발한, 기침, 근육통, 발진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는 테트라사이클린 등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고 식사는 소화하기 쉬운 것으로 주며 수분 섭취, 흥분 상태에는 페노바비탈 등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방적으로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박멸해야 하고 실외 활동 후에는 이온수 샤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발진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고 리케차에 의한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전파 경로는 쥐벼룩의 대변 속으로 배설된 균이 구강점막이나 결막을 통해서 또는 비말 감염을 통해 전파가 됩니다. 증상은 두통, 발열, 근육통, 오한, 피부 발진 등이 있고 치료는 테트라사이클린 등 항생제 치료를 통해 가능합니다. 예방은 환자 및 가족의 격리가 필요하고 이, 벼룩, 쥐의 구제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쯔쯔 가무시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 하반기와 23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아 스스가무시에 의한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전파 경로는 감염된 진드기 유충이 사람을 물어서 전파가 되고 증상은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기침, 구토, 그리고 복통 및 인후두염을 동반한 발진과 가피 등이 나타납니다. 치료는 독시사이클린 등 항생제 투여를 통해 가능하며 예방은 야외 작업 활동 시에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거주지 주변 풀숲은 제거하며 풀밭에 놓지 말고 활동 후 목욕을 하고 옷은 세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생충 관련 감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흡충증은 간디스토마라고 하는데 17년 하반기, 18년 하반기, 21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던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흡충증은 우리나라의 5대강 유역에 분포하고 있고 민물고기, 담수어를 생식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며 제4급 감염병입니다. 자격시험에서는 전파 경로 중에서 제1 중간숙주와 제2 중간숙주를 연결하는 것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새, 우렁이 등 담상 폐류가 제1 중간숙주이고 잉어과에 속하는 자연산 민물고기가 제2 중간숙주입니다. 그 살 속에 들어가게 되고 불철저한 조리 후 섭취했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진단은 대변검사나 12장액에서 충란을 발견함으로써 진단이 가능하게 됩니다. 간디스토마의 증상은 급성기에는 발열, 오한, 목통, 만성기에는 식욕부진, 허약, 체중 감소, 황달, 간비대, 간경화 등이 있고 합병증으로는 당간염, 담석 형성 및 폐쇄, 당간암 등이 있고 치료는 프라지칸틀 등 구충제를 복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간 디스토마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민물고기의 생식을 피하고 생수를 마시지 않으며 손이나 도마, 조리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분변 처리를 철저히 하고 제1 중간 숙주인 새 우렁이를 박멸하며 개, 돼지 등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폐흡충증, 폐디스토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산간 지역에서 많이 발병했고 지금은 전국 각지에서 발병되며 일본, 중국에서도 산발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제4급 감염병입니다. 전파 경로에서 제1중간숙주와 제2중간숙주를 구분하는 것이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폐디스토마의 제1중간숙주는 다슬기이고 제2중간숙주는 가재, 개, 아가미이며 간 근육내로 침입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대개 폐에 기생하며 기침과 객혈이 대표적인 증상인데 엑스레이 선상으로 폐결핵과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단은 객혈하는 것을 통해 확인하거나 게장이나 가재를 생식했던 사람의 충남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디스토마의 치료는 프라지칸텔 구충제를 하루에 3회 투여를 함으로써 치료가 가능하고 예방 방법은 중간 숙주인 개나 가재의 생식을 금하고 유행 지역에서는 항상 물을 끓여 마시고 생수는 마시지 않으며 가래와 분유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이완동물의 관리에 중점을 두며 기생충 생활환경에 대해 보건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장흡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요코가 흡충에 의한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전파 경로는 은어 등 자연산 민물고기를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증상은 복통, 설사, 소화불량,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이며 진단은 충남 검출을 통해서 가능하고 치료는 프라지칸테를 복용하며 예방은 서류, 어류, 파충류 및 폐류 등을 날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회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8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회충증은 선충류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는 기생충 질병으로 제4급 버정 감염병입니다. 전파 경로는 분변으로 탈출된 충난이 야채, 파리, 손에 의해서 경구적으로 침입한 후 소장에 기생을 하게 되는데요. 증상은 대부분 무증상이고 영양장애나 복통, 식욕부진 등 회충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고 치료는 알벤다졸로 가능합니다. 회충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화장실의 계량과 분변 관리에 주안점을 둬야 되고 분뇨 처리장의 증설, 화학약품에 의한 살충 처리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채는 5회 이상 세척하도록 해야 하며 위생적인 식생활과 손을 청결히 하고 환경 개선과 파리를 구제하며 정기적으로 교충제를 복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편중증입니다. 18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고 편충에 의한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전파 경로는 분변을 통한 충난이 경구적으로 섭취되었을 때 발생하며 증상은 대부분 무증상입니다. 치료는 알벤다졸이고 예방은 회충증에 준합니다. 이번에는 요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으로 제4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전파 경로는 성숙한 충난이 음식물 또는 불결한 손을 통해서 경구적으로 침입하여 소장 상부에서 부화한 뒤 45일 전후에 항문 주위에서 산란을 하게 되고 이 충난은 건조한 곳에서도 장기간 생존하기 때문에 숙식을 같이 하는 가족에게 집단 전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증상을 살펴보면 야간에 항문 주위에서 산란으로 생기는 소양감이 있고 음경이 발기되거나 정액을 흘리고 백대화가 나오고 어린이들은 신경이 과민하고 불면증, 악몽, 야뇨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알벤다졸을 3회 이상 반복 투여하며 예방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요충도 집단 감염이 잘 되기 때문에 치료와 예방을 가족 전체 대상으로 하고 환자의 내인은 삼고 친구 등은 일관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용고를 사용한 후 항상 손을 깨끗이 씻고 손톱을 짧게 잘라줘야 하겠습니다. 가려움이 있을 때에는 항상 옷 위에서 긁도록 해야 하며 어린이의 경우 꼭 끼는 팬티를 입히는 것이 좋습니다. 요충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항문주의 동활법을 실시하게 되는데 충낭 검출을 위한 진단법으로 이른 새벽 기상 직후, 즉 아침 배변 전에 하는 것이 검출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충증에는 십이장충과 아메리카 구충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전파 경로는 분변으로 배출된 충란이 경구 감염되거나 충체가 흡혈해서 경피 감염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구역구토, 기침, 빈혈, 쇠약해질 수 있고 소화장애, 자결감, 체독증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치료는 알코파로 가능하고 예방 부분이 시험 문제에 과거에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경피 침입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인분을 사용한 작업장에서는 피부 노출을 삼가고 이슬이 마르기 전에 채소밭 등의 맨발로 출입을 금하고 밭에 석회질소를 뿌리고 화장실 계량과 항상 신발 신기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유구조충증, 갈고리 조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8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전파 경로는 돼지고기를 생식하는 주민에게 발병되고 우리나라에서 감염이 많습니다. 증상은 소화불량, 식욕부진, 상복부 동통, 변비, 두통 등이 있을 수 있고 예방은 돼지고기는 충분히 익혀 먹고 환자는 가급적 빨리 구충제를 복용하고 치료를 실시해야 합니다. 무구조충증은 18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전파 경로는 오염된 풀을 중간 숙주인 소, 양 등의 초식동물이 먹고 이 고기를 생식했을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증상은 배변 시 항문주의, 대퇴부 등의 이물감으로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상복부 복통, 식욕부진, 소화불량, 구토, 급성 장폐색, 단감염 등 기하감이나 가벼운 빈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무구조충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쇠고기는 71도씨에서 5분 이상 익혀서 먹고 환자를 빨리 구충하여 감염원을 없애고 가축 사육장에 분노효를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아시아 조충증입니다. 18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고 전파 경로는 돼지 간, 내장을 생식하거나 덜 익혀 먹을 경우에 발병할 수 있으며 증상은 배변 시 항문의 이질감으로 불쾌감과 소화기 증상으로 복통, 소화장애, 식욕 감퇴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치료는 일반 구충제로 구충이 안 되기 때문에 조충 전문 구충제로 복용을 해야 하고 예방은 돼지 간, 내장을 익혀서 먹고 돼지 사육을 위생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메바성 이질 아메바 감염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18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징은 열대와 아열대에서 계절에 관계없이 발병하고 온대 지방에서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증상은 전구 증상으로 복통, 혈액과 점액이 섞인 설사변을 보거나 간 농양, 전신 병감, 복부 팽만, 변통에 불규칙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치료는 염산, 에메틴, 칼바미딘, 야트렌 등 탄닌 용액으로 장을 세척하는 등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메바성 이질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식수를 끓여서 마시거나 소독해서 마시고 끓일 경우 55도씨에서 5분 이상 실시하고 염소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포낭 보균자는 조리를 금하고 용변 후 손을 깨끗이 닦으며 파리 등 곤충을 박멸하고 환자를 격리하고 곤충 접근을 막아야 합니다. 환자의 의류, 식기 등을 열소독하고 환경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질편무충증입니다. 질트리코모나스증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18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여성의 질감과 남성의 요도에서 발견이 되면서 전파 경로는 남성이 매개체로 접촉 전파로 제4의 성병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기생충 질환이지만
성적 접촉으로 전파가 되다 보니 제4의 성병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증상은 무증상이고 질벽의 충혈과 가려움, 백태아 등 생리 후에 악화되고 치료는 만성 자궁경관염과 노인성 질염 등을 치료해야 합니다. 10%에서 재발되는데 대개 월경기나 월경 직후에 일어나고 남편과 동시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또 재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치료해야 합니다. 예방으로는 변기는 석탄산, 크레솔 등으로 소독하고 네일을 삶거나 일광욕 건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말라리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고 여론충에 의한 제3급 법정 감염병으로 전파 경로는 모기가 사람을 물어서 감염되고 수혈이나 주사기 공동사용으로도 가능합니다. 증상은 발열, 오한, 그리고 발한 후 해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두통이나 구역 설사를 동반합니다. 치료는 치틴에 아테브린, 플라스모인을 병용하게 되며 예방은 백신을 얻고 가능한 한 모기가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의사와 상담하여 말라리아 예방약을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생활습관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습관병은 만성질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20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만성질환은 장기간의 의료처치 또는 보호를 요하는 상태나 질병을 묶어서 표현한 것으로 사람 간 전파되지 않는 비감염성 질환입니다. 대표적 질환으로는 심혈관 질환, 암, 만성호흡기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성질환의 일반적 특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7년 상반기와 18년 상반기, 20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3개월 이상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서 진행하면서 진행의 장기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고 직접적 원인이 없다 보니 원인이 다양합니다.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되는데 그런 만큼 치료가 오래 걸립니다. 개별적으로 다양하고 기능에 장애가 따르고 질병이 여러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률과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나 유병률이 발생률보다 더 큽니다. 자, 그러면 유병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부분은 21년 하반기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유병률은 전체 인구 중에서 특정한 장애나 질병 또는 심리적, 신체적 상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의 분율을 말하는 것으로 분모의 전체 인구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특정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수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유병률은 시점 유병률과 기간 유병률로 나눠지는데 시점 유병률은 특정 시점에서 특정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분율을 말하는 것이고 기간 유병률은 과거 6개월간이나 1년간처럼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장애를 질병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를 즉 유병자를 보는 것입니다. 질병 이완기간이 길수록 유병률은 높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발생률은 무엇일까요? 대상 집단에서 건강한 사람 중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어떤 장애나 질병, 즉 특정 상태를 새롭게 가지게 된 사람의 수를 말합니다. 분모에는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새롭게 특정 질병을 갖게 된 사람의 수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발생률이 저하되거나 질병이 빠른 속도로 회복된 경우 아니면 오히려 질병으로 급속하게 사망한 경우에 유병률은 감소할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률이 증가하면 유병률도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만성 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차 예방은 절주, 금연, 체중 조절, 개인위생 실천, 예방접종, 보건교육, 환경위생, 사고예방, 건강정리 사업 등이 있고 2차 예방으로는 질병의 조기 방일 겸 개인 및 집단 검진, 기생충 검진, 그리고 조기 치료가 있습니다. 3차 예방으로는 질병으로 인한 불능과 조기 사망을 감소시키고 재활을 하는 것이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활습관병 중에서 첫 번째로 고혈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8년 상반기에 출제가 되었던 부분인데요. 성인에서는 수축기압이 140mmH 이상이거나 확장기압이
90mm HD 이상인 경우로 보통 140에 90mm HD 이상일 때를 고혈압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방 및 관리 방법을 보면 고혈압 치료제와 병행하면서 금연, 체중을 감소시키고 적당량의 음주가 필요하며 의사의 진단하에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하루에 4에서 6g의 저염식이와 저지방 식사를 생활화해야 하고 고혈압 증상이 없더라도 처방대로 약을 꾸준히 계속 복용해야 합니다. 생활습관병의 두 번째로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는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인슐린의 작용이 부족해지면서 당의 대사가 문제가 생겨 발생하는 질환으로 당뇨에 걸리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은 다음, 다뇨, 다식, 체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음식을 많이 먹고 식사도 많이 하게 되고 물도 많이 마시게 되고 또 소변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체중이 감소하게 되는 등 그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단은 공복 시 혈당 및 당부하 검사를 통해서 가능하고 관리 방법은 체중 조절, 적합한 운동, 폭음과 폭식을 삼가하는 등 위험 요인의 노출을 최소함으로써 40대 이후에 당뇨병 발병 예방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뇨병 환자들은 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발 관리 방법을 살펴보면 따뜻한 물과 비누로 매일 닦기, 잘 맞는 편한 신발 신기, 매일 발을 점검하며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발톱은 줄로 다듬거나 일자로 자르기, 바슬린이나 로션을 발라주기 등이 있습니다. 생활습관병의 세 번째, 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은 인체 내 정상세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세포 분열을 일으켜 불규칙적인 형태로 빠르게 성장하여 다른 정상 부위로 확산, 전이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직을 파괴하거나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종류는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나누어집니다. 악성 종양의 특징을 살펴보면 성장 속도가 빠르고 주위의 조직을 뚫고 다른 조직으로 파고드는 침윤성이 있고 피막을 형성하지 않으며 신체의 각 부위로 확산 전이가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발이 많고 주위의 조직과 닮지 않은 미분화 조직이고 전이가 된 경우에 예후가 좋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국가한 검진 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은 질병의 조기 발견을 통한 조기 치료를 하기 위함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